2분기 어닝콜 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이제 언제부터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로 매출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올해는 힘들 거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고 로보택시 부분이라든지 FSD 버전 14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옵티머스도 물론 올해 만들려는 계획은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만 대량 생산이 언제쯤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AI 매출에 대한 가이던스를 얘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예은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방향성과 중국 전기차의 몰락, 그리고 AI로 진짜 돈 버는 기업까지 기술과 시장의 흐름,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네. 뭐 성경 TV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뵙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학으로 공부를 했고 주로 기술 경영학도 같이 공부를 했고요. 같이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만드는지 이런 분석들을 하게 돼서 이커머스라든지 또는 뭐 검색 서비스, 그다음에 뭐 자동차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많이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AI까지 요즘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 대해서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이제 테슬라가 이제 3분기 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3분기 실적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뭐 EPS라든지 어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월 2일 날 이제 딜리버리 차량 판매 대수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그 메가팩 에너지 부분에서의 판매량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날 이번 주죠. 사실 이것이 영상을 보실 때 이미 어닝콜이 끝났을 수도 있는데요. 재무제표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적보다 중요한 것은 어닝콜, 즉 CFO하고 CEO가 함께 나와서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에 어떠한 가이던스를 어떠한 또한 중요한 자신감을 표현하는가에 따라 많이 달라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에서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차량에 대한 질문들, 모델 뭐 Y의 이제 스탠다드가 나왔지만 또 새로운 버전이 또 나올 건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델 Y의 L 버전을 중국에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판매할 건지, 또는 뭐 스탠다드보다 더 적은, 더 짧은, 더 줄어든 크기의 모델 Y를 유럽에 판매할 건지 이런 질문들이 나올 거고, 그 사이버캡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로보택시 전용으로 만드는 건데 그것도 일반에 판매되는 건데 뭐 기타 등등을 다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괄적으로 CFO나 일론 머스크나 이러한 제품의 라인에 대해서 한 번도 어닝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건 투자자들을 위해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공개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지난 어닝콜 때 2분기 어닝콜 때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갔거든요. 1분기 때는 올라가고 그 이유가 이제 언제부터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로 매출을 낼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올해는 힘들 거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조금은 대단히 소극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주가가 많이 출렁이면서 내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사한 질문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AI로 언제부터 테슬라가 돈을 벌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조금 더 이제는 3개월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대단히 집중해서 로보택시 부분이라든지 FSD 버전 14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를 만들어내고 있고 옵티머스도 물론 올해 만들려는 계획은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이 언제쯤 가까워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AI 매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저는 가이던스를 얘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적 자체보다는 이제 어닝콜이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네, 그렇죠. 실적은 이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인 거고요. 그날 중요한 것은 실적보다는
어닝콜에서의 가이던스, 항상 가이던스가 중요하잖아요. 다음 분기라든지 또는 뭐 내년에서 2026년의 성장 전망을 3분기 어닝콜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의 AI 매출이 구체적으로 원래 지난 2분기 때 내년 뭐 쉽게 얘기해서 하반기에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시기가 당겨진 건지 그것에 대한 일정 조정은 없는 건지 일정 조정만 없어도 저는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라 보고 있어요. 박사님은 이번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AI 관련된 매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생각하시나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개월 동안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사실은 많은 부분 AI 부분에서 진척을 시켜왔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1월 6일 날 있을 주주총회에서 X.AI에 대한 즉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AI 기업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 이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 테슬라와 AI 기업의 통합 이런 부분까지도 충분하게 주주통회에서의 투표 동료를 위해서라도 지금 투표가 한창 이미 사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일날은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어닝콜은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주주통회의 설득을 위해서도 AI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제시하면서 설득에 나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신감 있게 주주총회를 고려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최근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게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 좋은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번에 하반기 이슈는 11월 6일 날에 있는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에 대한 보상안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야 리테일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야 지금 많은 부분 일론 머스크를 좀 동의하고 테슬라의 이사회에서 제출했던 보상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지만 기관 투자자들 일부는 사실은 뭐 동의하는 그룹도 뭐 반대로 돌아서기도 하고 반대하는 그룹이 동의하는 그룹으로 돌아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상안 부분이 가장 통과가 중요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안이 통과가 된다라면 사실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테슬라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12단계로 쪼개서 보상안이 있기 때문에 10년 뒤에 짜잔 하면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 목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탄탄한 가이던스를 가지고 성장할 걸로 예측이 될 수 있고 여기에 CEO의 동기부여가 경영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 테슬라의 어떤 이 행보에 대한 동기부여가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통과가 된다라면 테슬라 주가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X.AI에 대한 투자 결정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만 다른 부분들도 물론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된다라면 아마 테슬라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저는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테슬라 주가가 이제 상승 국면으로 들어선다라는 것은 외부 변수를 제외한다라면 즉 미중 갈등이라든지 미국 중국과의 어떤 정부 간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뭐 다양한 변수들이 계속해서 외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만 페드의 뭐 이자율 인하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한다라면 11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저는 테슬라 주가가 상승 국면을 타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상안 승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통과될 수밖에 없죠. 월가에서 의심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는 그 보상안이 현실성이 없을 정도로 너무 높은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상안에 대해서 목표를 다루지 못하면 일론 머스크는 주식을 받아가지 못해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월급도 지금 안 받는 단계고 저는 보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상안이 대단히 높은 야망을 표현하고 있고 이제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 일론 머스크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 희석되는 거죠. 희석되면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는 저의 주식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떨어지긴 하지만 만약에 그 목표를 이룬다면 특히 그 에비타 조정 전에 에비타가 지금 140억 달러에서 4천억 달러로 지금 증가하는 거잖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수준으로 사실은 순이익이 증가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멀티플리케이터를 갖다가
며칠을 해야 되느냐? 일부에서는 40으로 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60이다. 아니다. 80이다. 이런 주장이 있을 정도로 주가가 그만큼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관 투자자들도 큰 틀에서는 저는 동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FSD 시범을 운영 관련해서 이제 사고 발생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보 은폐 논란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 기업 가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기업 가치에 큰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은폐라고 한쪽에서는 주장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 투명하지 않았다. 뭐 저도 투명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투명하게 정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웨이모하고 테슬라의 차이점은 웨이모는 안전해질 때까지 일반 서비스를 하지 않고 꾸준하게 내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짜잔 시장에 내놓는 조금 더 안전한 시장 접근법을 쓰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FSD를 인간이 운전한다는 물론 이제 테슬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감독하에라는 이 슈퍼바이저라는 조건을 명확하게 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파일럿은 또 FSD하고 좀 다른 개념이니까요. 고속도로에서는 작동되는 거니까 오토파일럿이라든지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든지 FSD에서 이것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존재하고 했었던 거고 이 사고의 원인이 기술에 있느냐 아니면 그 운전자에게 있느냐는 또 법적인 공방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적절한 비판은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기술 발전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주가에는 반영됐다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부에서의 어떠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슈이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테슬라의 성장을 FSD 기술 진화를 발목 잡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는 이 문제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해서 테슬라는 비전 온리 전략을 고수하면서 경쟁사와 기술적으로 차별화하고 있는데 비전 기술 한계를 지적하는 일부 전문가분도 계세요. 비전 기술 한계를 극복할 약간 테슬라만의 로드맵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 저는 비전의 한계를 극복을 한다라고 이제 관점 자체가 이미 레이더하고 라다를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논쟁의 여지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레이더하고 라다가 오히려 비전을 방해한다 이런 주장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증명해야 될 것은 이것으로서 무사고라든지 이런 걸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얼마나 안전한지 인간보다 더 얼마나 몇 배 더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기술적인 접근 방식과 관점과 프레임워크의 차이를 가지고 A가 옳고 B가 잘못됐는데 예를 들면 레이더하고 라다가 옳고 비전은 틀렸는데 비전은 그러면 그 틀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은 언론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A가 옳다 B가 옳다라기보다는 A가 더 안전한가 B가 안전한가 언제쯤부터 A가 더 안전할 것인가 B가 더 안전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가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비전 온님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개된 것이 FSD 버전 14.1-2 매드맥스 모드잖아요. 매드맥스는 이제 이름 자체도 매드맥스처럼 미친 것처럼 끼어들기도 잘하고 이렇게 천천히 모든 사람들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급하게 어딜 갈 때라든지 뭐 좀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확실한 의도성을 가지고 서둘러서 가게 되는 하지만 안전하게 가게 되는 이런 모드까지 지금 구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기술적 성취도가 지금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사람을 드랍 어디다 내려줄 것인가 부분들도 로보택시를 염두에 두고 이번에 14.1-2에서 이런 부분들이 버전 14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베니시 모드라든지 즉 제가 차량에서 내렸을 때 스스로 가서 발레 파키 수술을 한다든지 이러한 기능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은 FSD가 버전 온리 그러니까 즉 비전 온리 즉 카메라만으로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 추가로 새로 나온 신차에는 프론트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됐죠. 원래 8개 카메라에서 9개 카메라로 추가됐고 그렇다면 이제 과거 모델은 어떻게 이 부분들을 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하드웨어 3와 하드웨어 4가 있는데 하드웨어 4에서부터 지금 FS14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작동되지 않는 하드웨어 3는 어떻게 교체해 나갈 것인지 이런 다양한 이슈는 존재하고 있어요. 이 이슈는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 비전 온리로 발전하고 있는 FS14가 레이더하고 라다를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있다의 논쟁은 저는 그렇게 올바른 논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런 이슈들도 하나씩
이제 네. 풀어나갈 차례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이슈, 그러니까 좀 부정해야 될 이슈가 아니고 은폐해야 될 이슈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인 거고, 저는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틀 속에 있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즉 비전 원리로는 근본적으로 자율주행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갑론을박과 기술 간에 있어서의 논쟁이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투자자들 부분께서는 이제 FSD 14까지 오셨으면 비전만이 승리한다. 그렇다고 해서 웨이모가 하고 있는 레이다 라이다가 무조건 틀렸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것에 그 기술이 기반한 접근 방식이 있는 거고, 이제는 비전으로 카메라만으로 접근하는 접근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비전 올리는 카메라만 하는 건 불가능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조금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챗GPT 여러분 쓰시더라도 2024년에 챗GPT하고 지금 챗GPT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야기할 때는 2025년의 챗GPT가 아니라 이것이 2030년 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그때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자, FSD가 만약에 여러분들 차량에서 한국에 도입되는 시점쯤 되면은 FSD 14.5 정도나 1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14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15 되면은 훨씬 더 안전한 수준으로 도달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비전 온리냐 레이더 라이다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논쟁의 대상이 저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워낙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진짜 노리는 핵심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궁극적으로는 당연하게 옵티머스라든지 로봇이겠죠. 그러니까 자율성을 갖는, 즉 지능을 갖는 로봇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이 생산성의 향상, 즉 지금 가장 사실은 데이비드 리카도라든지 아담 스미스 이후에 어떤 자본주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분업이었죠. 어디가 생산성이 더 좋은가, 어디가 노동 생산성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단일 시간 내에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더욱더 여기에 어떤 부분에서 러닝 커브가 확실하게 존재하는가에 따라서 파프리카는 이 동네에서, 토마토는 이 동네에서, 오이는 저 동네에서 집중해서 만든 다음에 이것을 물밀 트레이딩하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 왔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각각의 노동의 어떠한 가치가 다르고 노동 인건비가 다르다, 그리고 노동의 전문성이 다르다라는 거였는데, 만약에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라면은 똑같이 이 로봇은 오이도 잘 키우고 파프리카도 잘 키우고 토마토도 잘 키워요. 물론 그 지역의 토양이라든지 이런 기후라든지 외부 변수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근데 임금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단히 자본주의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자율성을 가진 로봇이 가장 궁극의 목표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감에 있어서 이 엄청난 흔히 말하는 카펙스 투자를, 설비 투자를 어떤 자본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즉 지금 오픈 AI처럼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영상에서 다 대출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벌어서 가져갈 것이냐 해서 테슬라는 이것을 최근에는 자기가 벌어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이 자동차에서의 수익률, 매출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요. 거기서 남는 걸 가지고 투자하는 거니까 그걸 남는 돈이 이제 프리캐시가 되는 거고, 프리캐시 플로우가 얼마만큼 형성될 것인가에 있어서 1분기, 2분기 때 투자자들이 걱정했던 건 저렇게 자동차의 매출이 줄어들어서야, 저렇게 이윤율이 줄어들어서야 이걸 가지고 AI 막대한 돈이 필요한 옵티머스라든지 FSD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로보택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메꿔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메가팩을 핵심으로 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의 판매 호조죠. 이것이 사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고, 정말로 과거부터도 그랬지만 디맨드가 너무 높아서 서플라이가 쫓아가지 못하는,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는 구도였었는데, 이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AI 때문인 거죠. AI 데이터 센터가 특히 미국에 많이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에 만들어지면서, 경쟁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 미국에 있는 메가팩 공장과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메가팩 공장,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메가팩 공장도 로트롭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에서도 생산하겠다는 확장 전략까지 내올 정도로 지금 진짜 없어서 못 파는 수준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유지하면서, 마진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캐시플로우가 형성되는 거고, 이 돈이
FSD와 그러니까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이 부분이 얼만큼 형성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대단히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성장할 부분이라는 것들이 이번에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 아마 어닝콜에서도 이 부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테슬라의 외출 구조는 대단히 잘 짜여져 있다. 정말 메가팩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메가팩은 적절한 시점에,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죠. ESS는 테슬라의 매출을 견인하고 이익을 견인하면서 이 잉여 이익으로 충분한 투자의 여력을, 설비 투자의 여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테슬라 주식가가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네. 다음 조정이 온다면 언제쯤 조정이 오게 될까요? 저는 외부 변수로서의 조정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연에 대한 조정이겠죠. 즉 로보택시가 지금 뭐 달라스라든지 라스베가스라든지 또는 페이닉스라든지 또는 언젠가는 LA도 가능하고 이렇게 계속 계획되고 있고 또 뭐 전문가 일부는 올해 12월 달에는 옆에 세이프티 드라이버들이 안전 운전자들이 하차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내년 1월 2월 하차에도 늦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하차가 내년 내내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뭐 이러면 분명하게 즉 테슬라가 지금 약속하고 있는 행보 즉 FSD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가 한번 연기된 건 사람들이 억셉트했고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근데 옵티머스에 추가적으로 지금 손 문제 때문에 지금 연기를 한 건데 손 문제가 더 해결이 안 돼서 무한정 연기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분명한 조정이 즉 차량 판매 대수 때문에 조정이 올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저는 나쁘지 않을 거, 그러니까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내년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차량 판매 대수에 의해서 조정은 오지 않을 거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의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뭐 일론 머스크가 저격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일도 가능하니까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큰 조정을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150개에서 159개죠. 뭐 하여튼 160개 전후로 있는 이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중국 중앙 정부는 15개 정도로 줄이려고 해요. 그럼 줄이다 보면은 대부분 파산하겠죠. 일부는 인수 합병도 되고요. 그래서 2025년에만 지금 4개의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4개의 기업에서 이미 생산해서 판매한 차량이 16만 대예요. 그럼 이 16만 대에 대한 누가 AS를 해줄 거며? 이거 차주들은 엄청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 건데 제가 여러 차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의도된 조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59개, 156개, 하여튼 160개 전후로 하고 있는 이거는요. 너무 많아요. 투머치죠. 이 부분은 이 전기 자동차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택하고 있는 이건 휴머노이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사실상 나쁘게 표현하면 인해 전술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싸우는 놈 이기는 놈 우리 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시장 다 내보낸 다음에 비아디 이겼네 그러면 우리는 지원해 줄게. 여기도 괜찮네 우리가 지원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15개만 줄여내려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2, 3년간 파산하는 기업의 뉴스는 계속해서 발생할 겁니다. 대단히 파산할 기업이 아직 100개가 더 남은 거잖아요. 뭐 인수도 되겠지만 이러다 보면 당연하게 소비자 불만들도 커질 거고 이런 식으로 시장을 조정하는 중국 정부의 방식에 대한 비판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 중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노이즈는 계속해서 있겠지만 이것이 중국 전기차의 몰락이라든지 이것은 저는 대단히 왜곡된 사실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한 단계 점법을 가기 위한 이런 것을 우리가 마켓 컨솔리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켓 조정, 시장 조정 기간 이건 어느 시장이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유럽에서 독일에서 그다음에 프랑스에서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지고 이랬을 때 여러분 유럽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 100여 개였어요. 지금 대부분 정리됐잖아요. 지금 뭐 스페인에 있는 자동차 폭스바겐 거죠. 체코에 있는 자동차 저기 스코다 폭스바겐 거죠. 아우디하고 이 폭스바겐 합쳐졌죠. 오래전에. 그다음에 포르쉐도 지금 폭스바겐 기업으로 합쳐졌죠.
뭐 트럭 기아니 만도 마찬가지죠. 스카니아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 다 폭스바겐 그룹으로 다 들어갔잖아요. 현대도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시장 조정을 했던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스즈키가 토요타에 속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연합들이 있는 거고, 프랑스에서도 시트로엔과 푸조와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피아트, 그 다음에 미국의 크라이슬러가 하나의 기업으로 스텔란티스로 시장 조정을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이러한 이 과도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던 이러한 자동차 기업은 시장 조정을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AI 관련돼서 서비스 기업들 대단히 많이 있죠. 스타트업도 많이 있고요. 한 2, 3년 내에 시장 조정 크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남는 기업이 존재하는 거고, 지속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존재할 때 이들이 부도가 내거나, 그러니까 파산이 되거나, 아니면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어떠한 힘의 집중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때 이 집중된 기업에게는 마진율이 좋아지면서, 이윤율이 좋아지면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것이 시장이 지나치다 보면은 모노폴리로 흐를 수 있고 이런 경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시장이 변하는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절차다라는 것, 그리고 중국 시장이 이것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은 중국 시장이 제가 중국 기업을 두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또 댓글에 강정수 두둔한다 그러실까봐, 이거는 필연적으로 간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두렵게 봐야 됩니다. 저렇게 해서 남은 기업들은 얼마나 더 경쟁력이 있어지겠어요.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에서 중국 자동차 시장의 몰락이 아니라 중국 자동차 시장이 점프업을 또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지금 이미 여러분 한국에는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셀프 드라이빙 카, 로봇 택시가 유럽하고 계약을 해서 내년부터는 독일 베를린하고 뮌헨하고 또 프랑스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이미 아랍에미레이트에도 UAE에도 나가 있고요. 그러면서 싱가포르도 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로봇택시를 중국에도만 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나갈 때, 로봇택시 들어갈 때 당연하게 중국 전기차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 2단계 점프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EV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로봇택시와 같은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이러한 준비들도 중국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무섭게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자동차 시장이 여러분 단일 자동차 시장으로 미국보다 큽니다. 연간 1,800만 대가 팔리잖아요. 그중에 50%가 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요. 이러한 시장의 규모에서 성장을 안 하면 그게 수상한 거죠. 그럼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막 성장세가 꺾인 게 아니라 지금 그럼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과정인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약간 중국 전기차 하면은 엄청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중국이 EV 디플레이션을 만든다는 시각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하면 좋을까요? 뭐 시가 저기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 규모의 경제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제가 물건을 1,000개 생산할 때보다 10,000개 생산하면 훨씬 더 평균 생산 비용이 내려가죠. 왜냐하면은 1,000개를 제가 부품을 사갖고 오는 것보다 10,000개를 사갖고 오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사오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흔히 말하는 러닝 커브, 학습 효과가 작동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1,000개 만드는 것보다 10,000개, 10,000개 만드는 것보다 100,000개. 근데 EV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 여러분 중국이고, EV의 어떠한 판매량에 있어서 중국이 대단히 사실은 분산되어 있지만 합치면은 가장 많죠. 중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은 테슬라가 1위고 뭐 2위가 BYD다. 왜냐면 또 1위가 BYD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순수 EV가 아니라 이제 BYD 같은 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체 생산량은 테슬라보다 많지만, 순수한 EV로만 봤을 때는 아직 테슬라가 조금 더 많지만, 저는 테슬라가 1위 하느냐 2위 하느냐 3위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평균 생산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낮출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당연하게 가격이 내려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은 대단히 가처분 소득의 층위가 다양하잖아요. 중산층과 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단히 가처분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많고, 이분들도 요즘 자동차를 구매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근데 이분들의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가형 차량을 만들게 됐고, 이런 부분에서도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작동하게 되면서 글로벌리
브라질이라든지 인도네시아 나갈 때 말레이시아라든지 태국 나갈 때는 대단히 베트남 나갈 때는 저렴한 전기차를 나가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간 가격 정도의 수준의 전기차를 내보낸 거고 이것이 유럽에서 만든 폭스바겐이 만든 자동차보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의 무서운 어떠한 장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시장의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레거시 자동차 기업하고 이제 샤오미 같은 신규 진입자들이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하드웨어 가격 경쟁력일까요? 그렇지 않죠. 소프트웨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경쟁력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테슬라를 위협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 시장이 예를 들면 100이라고 치면 테슬라가 어떻게 100%를 가지겠어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로보택시 시장에서 마켓시어를. 저는 그러진 못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1위는 할 것 같아요. 마켓시어를 자율주행 시장에서. 저는 그 2, 3, 4, 1을 중에 하나의 캔디데이트로 후보로서는 중국 기업들이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는 GM은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고요. 포드는 이미 접은 지 오래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1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따로 지금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율주행 기업은 미국에서는 이 두 개 외에는 없고 영국의 웨이브가 있고요. 웨이모가 아니라 웨이브가 영국에 존재하고 명백하게 하나의 강력한 후보고요. 물론 미국에 있네요. 또 아마존이 있죠. 아마존이 지금 자율주행의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3개, 영국의 하나 이 정도가 있는 거고 유럽에서는 메르세데스라든지 BMW가 자율주행, 폭스바겐이 자율주행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특히 바이두하고 하웨이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또는 위라이드라는 스타트업들 이런 기업들 대단히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면서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틀에서 볼 때 영국의 웨이브만 빼놓는다라면 미국과 중국의 우리가 AI 경쟁에 있어서 지금 미중 경쟁이 되게 심화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미국과 중국 기업 중심으로 시장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 기술력은 미국과 중국 봤을 때 어디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이거는 뭐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건 제가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향이 있죠.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시장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규모의 경제의 자율주행에서도 규모의 경제의 어떤 접근법을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기술이라는 것은 진화하다가도 우리가 기술은 하나의 항상 타임 허리존, 그러니까 이 시간의 어떤 지평선으로 볼 때 지금 잘한다고 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자녀가 없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똑똑하다고 해서 얘 영재네, 천재네 주변 사람 얘기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부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술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단히 잘한다고 해서 이것이 추격되거나 또는 한국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좀 많이 뒤쳐져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뒤쳐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 물론 그렇다고 또 갑자기 또 잘할 거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는 것처럼 기술의 어떤 하나의 이 시간의 어떠한 지평선을 놓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지금 기준에서는 이 기업이 잘하고 있고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아성이 무너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을 챗GPT가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검색 시장이 20년간, 25년간 지배해왔던 23년간 지배해왔던 구글의 아성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자율주행의 아성 또한 붕괴될 수 있고 역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저는 매스마켓, 대량 시장을 이 대규모 시장을 대중 시장을 공략함에서는 앞서 있는 기술이라고 기술 접근 방식이라고 보고 있고요. 웨이모도 잘하고 있고 영국의 웨이브도 좋아요. 근데 중국에 있는 인정할 것을 한다면 지금 바이두라든지 하웨이에서 하고 있는 것, 위라이드에서 하고 있는 것도 결코 뒤처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도시에서 실험한 것이 지금 유럽이라든지 아랍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싱가포르 지금 UAE 그다음에 지금 독일 이렇게 크게 3개 국가로 지금 중국의 자율주행이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규제 당국의 바보가 아닌데 그렇게 쉽게 왜냐하면 독일 자동차 시장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문호를 개방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문호가 개방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중국 기술도 성숙도가 저는 유럽까지 가서 만약에 성공적인 안착을 한다라면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미래 전기차 시장의 이제 판도와 테슬라의 위치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전기차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냐 안 드냐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뒤처진 경쟁 구도죠. 이미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역사적으로 소멸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연기관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예를 들자면은 100만 대를 차량 만드는 회사가 전기차를 50만 대 팔고 내연기관을 50만 대 팔아요. 그러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50만 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규모의 경제에 역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50만 대가 30만 대로 줄면요 생산할 수가 없어요. 가격을 뭐 더블로 가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또한 뭐 모터도 R&D 해야 업데이트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냥 10년 전 모터 계속 쓰거나 뭐 15년 전 모터 쓰고 껍데기만 조금 바꾸고 이렇게 쓰지 않는 이상 내연기관은 규모의 경제, 역규모의 경제 효과 때문에 역사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EV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자율주행하고는 다른 도메인이에요. 다른 영역의 싸움이죠. 지금 현대가 어려워하는 게 뭡니까? 현대차가 자율주행 기술이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EV 제가 보기에는 저는 왜 테슬라가 더 잘 만들어요? 테슬라도 잘 만들지만 현대자동차 또한 EV, 기아자동차 또한 EV 제가 보기에는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영역하고 자율주행 영역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죠. 물론 서로 융합돼서 이 EV 위에서 인텔리전스가 작동하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고 새로운 시장에서는 이 인텔리전스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인텔리전스가 부족한 기업들은 도태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 부분에서 저는 미국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포드나 GM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어떤 숙명을 가지고 있고 또는 스텔란티스 물론 프랑스나 이쪽 이탈리아에서 조금 테스트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테스트는 모든 기업이 하고 있죠. 현대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이상한 기업 이름을 통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AI 쪽을 연구하는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또는 BMW 이런 곳에서 다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자율주행 시장에서는 지금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프랑스의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영국의 웨이브 그다음에 중국의 기업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좁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 못 들어가면 아웃될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미래를 생각했을 때 자율주행 시장에서 살아남을 기업과 살아남지 못할 기업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현대기아차의 숙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율주행을 못한다면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예를 들면 바이두나 하웨이는 명확하게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샤오미에서 돌아가는 자율주행 기술 샤오미 거 아니에요. 하웨이 거잖아요. 하웨이 기술 때문에 뭐 사고도 나고 사람도 죽고 그럽니다만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테스트 단계에 있는 것처럼 물론 BYD도 지금까지 하웨이 걸 썼어요. 근데 이제 자체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죠. 딥시크 열풍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짝짓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것을 받아들여서 현대차가 중국에 수출하는 EV 자율주행 차는 만들 수 있지만 이 차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판매하기 어려울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 바이든 행정부 때 중국의 커넥티드 카의 수입 자체를 아예 100% 불허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으로 중국의 소프트웨어로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결국은 웨이모하고 구글하고 파트너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현대차에다가 그러니까 웨이모 차량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특수 차량이죠.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단. 만약에 소나타를 탔는데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레이더 라이더 다 달려 있으면 그걸 개인차로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가격이 낮아져도 그렇게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없죠. 웨이모하고 협력하기도 어렵죠. 중국에는 물론 되게 크기가 작은 레이더하고 라이다를 달아서 그렇게 외형적으로 이상하지 않은 이러한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런 소프트웨어 협력은 중국 시장을 현대차가 노릴 때만 가능한 거고 그럼 결국은 현대차가 선택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가 언제쯤 테슬라하고 협업을 하느냐가 대단히 재미있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2026년 하반기가 될 수도 있고 2027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현대기아차도 테슬라랑 파트너십을 맺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무조건 맺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존재하죠. 그러면 일종의 그 인텔 인사이드처럼 테슬라 인사이드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가 현대기아차 차량에 들어가면서 FSD를 구현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테슬라의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가장 큰 위협은 중국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 지정학적인 갈등을 테슬라가 피해갈 수는 없거든요.
하늘이 쪼개져도 지금 사실 테슬라를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중국 정부는 대단히 큰 양보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도 100% 지분으로 중국을 못 가잖아요. 중국이 자동차 기업은 뭐 49대 51을 해가지고 지분율을 조정을 해가지고 사실상 중국화 시켜내지 않으면은 중국에다가 판매를 못하게 해놨는데 테슬라만 온리 100% 자기 지분으로 자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브랜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매기 효과 때문이죠. 테슬라로부터 EV를 배우고 싶었고 지금 테슬라로부터 당연하게 자율주행을 배우고 싶고 테슬라로부터 옵티머스를 휴머노이드를 배우고 싶기 때문에 테슬라를 놔두는 것이지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은 단계에 가거나 미중의 AI 갈등이 더욱더 첨예화된다라면 테슬라는 중국에서 금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테슬라가 가장 큰 시장을 놓친다라는 부분에서 테슬라 주가에는 거의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아까 전에 뭐 여러 가지 지연되면서 뭐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FSD의 지연이라든지 로보택시의 지연이라든지 옵티머스의 지연이라든지 뭐 이거는 조정받을 수 있는 거지. 테슬라가 정말 하향을 그리면서 정말 큰 충격에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어떠한 영업 금지는 테슬라 주가에게는 되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디스가 오픈 AI의 투자 구조에 대해 경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위험성 어느 정도라고 보실까요? 핵심은 이제 순환 투자라는 거죠. 뭐 무디스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의 언론들,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 다 비판하고 있죠. 그러니까 순환 투자라는 것이 또는 순환 거래라고 하죠. 순환 거래. 순환 거래의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칩을 팔았습니다. 그 칩을 오픈 AI가 직접 사지는 않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자신들의 챗GPT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리고 챗GPT를 운영하는데도 그 칩을 쓰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엔비디아가 돈을 벌었잖아요. 이 번 돈 중에 일부의 1,000억 달러를 여러분 1,000억 달러는 엄청나게 작은 돈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돈이죠. 무려 140조 원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오픈 AI 투자해서 오픈 AI는 그 돈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엔비디아의 칩을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드리고 투자를 해드리고 지분을 좀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제 물건 또 사시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는 또 그 돈 팔아서 돈 벌어서 또 투자해가지고 또 제 물건 사시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순환 거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러한 순환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AMD 주식을 AMD가 이 일종의 대단히 0.01달러에 무상으로 주는 거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최대 10%를 갖다가 오픈 AI에게 주고 오픈 AI는 그 주식을 AMD 주식을 시장에다 갖다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쓰면 안 돼요. AMD의 칩을 다 사야 돼요. 그럼 AMD는 또 팔리는 거잖아요. 자기가 돈 줘서 자기 돈으로 남이 자기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거래를 한다든지 계속해서 뭐 코이브도 마찬가지고 사실 모든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코이브에 투자하면서 또 코이브에게 위탁을 하고 엔비디아도 코이브에다가 투자를 하고 그러면 코이브가 그 돈 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사서 데이터 센터를 확장시키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는 뭐 오라클에다가 투자를 하고 오라클은 또 그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를 짓자고 위탁을 주고 그 오라클은 그 돈을 가지고 또 오픈 AI를 지원하고 다 이게 엮인 순환 거래지 실질적인 돈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죠. 이게 무디스가 비판하는 거고 또 하나의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순환 거래 좋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완결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소비자 시장에서 컨슈머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B2B 기업의 존재 목적은 B2C 기업에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오픈 AI는 B2C 기업이고 엔비디아는 쉽게 얘기해서 B2B 기업이죠. 소비자한테 저 강정수에게 물론 GPU 팔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게임을 하기 위한 컴퓨터를 판매하는 거죠. 거기도 사실은 엔비디아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회사에 팔아서 거기에 있는 게임용 GPU를 제가 사는 거긴 하죠. 이것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엔비디아랑 저랑 거래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엔비디아하고 강정수는 거래할 일이 없어요. 소비자인 강정수는. 저는 오픈 AI를 챗GPT를 $20를 주고 매달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러면 오픈 AI는 그 돈을 벌어서 엔비디아의 돈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경제가 버블이 논쟁이 온다면 좀 버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버블이 안 터지려면 결국은 오픈 AI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가 막대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의 칩, AMD 칩, 그리고 오라클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라든지 구글의 데이터 센터를 구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이 시장이 크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순환 거래가 발생하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어요. 지금 무디스가 비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파이낸셜 타임스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 동안 오픈 AI가 데이터 설비 투자로 1조 달러를 해야 됩니다. 상상도 못하는 돈이에요. 1조 달러. 1조 달러를 최소 1조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1조 달러는 도대체 어디서 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건 순환 거래로 그 중에 10분의 1인 1,000억 달러를 엔비디아에게 받았어요. 뭐 오케이. 뭐 AMD한테도 한 뭐 1,000억 달러 가까이 될 거예요. 뭐 주가의 변동에 따라서 AMD 10%의 주식이니까 오케이 1,000억 달러.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들이잖아요. 2,000억 달러면 삼성전자보다 다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잖아요. 그 돈을 저 2,000억.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은행에게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받겠죠. 물론 이것이 한꺼번에 1조 달러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근데 그러려면 오픈 AI 매출이 무진장 성장을 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이 친구 망하겠네 곧 이러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또는 투자자도 투자할 때 추가 투자를 할 때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 무디스는 도대체 너희들은 1조 달러를 어떻게 파이낸싱 할 거냐, 어떻게 돈을 가지고 올 거냐. 아무리 샘 알트만이 구라를 잘한다고 해도 그거 1조 달러는 남의 집 쉬운 돈이 아니니, 작은 규모도 아니니 어려울 것 같아라고 무디스가 비판한 겁니다. 그럼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1조 달러는 어디서 이제 파이낸싱 해올 수 있을까요? 결국은 B2C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면 절대 1조 달러를 벌어서, 잠깐 아까 말했던 테슬라처럼, 테슬라도 초기는 대출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자신들의, 물론 테슬라가 대출이 갖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기업 중에서 또는 뭐 테크 기업 중에서 대출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출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처럼 자동차를 팔아서 판 이익을 가지고 자기 투자 캐시플로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오픈 AI는 올해만 해도 지금 적자가 80억 달러가 날 것 같아요. 작년에 적자가 여러분 50억 달러였어요. 올해는 매출이 대단히 많이 뛰었어요. 100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에 매출이 한 37억 달러 정도 되었죠. 지금 한 3배, 4배 정도 뛰는데 적자 폭도 2배로 뛰고 있어요. 2배 가까이. 80억 달러 정도의 적자인데 내년에는 뭐 적자가 안 날까요? 적자가 계속 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여러분 주가 폭발적으로 오르기 전에는요 엄청난 적자였어요. 그리고 일부러 적자 냈어요. 설비 투자를 계속하면서 AWS로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하게 되거나 로지스틱을 투자를 하면서 일부러 적자를 내면서 계속 설비 투자로 확장을 하면서 나중에 크게 점프업을 하죠. 이렇게 비슷하게 갈 거예요. 아마존처럼 계속해서 적자를 보면서 가는데 성장세는 보이는 거죠. 매출의 성장세. 이 부분을 보여주면서 수익률도 좋아요. 근데 수익이 생길 수가 없죠. 적자니까. 하지만 충분하게 이 매출 자체에서 이건 충분히 설비 투자만 안 해도 1조 달러 설비 투자만 안 해도 이거는 수익이 생길 수 있겠네 하는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게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해줍니다. 다양한 금융기법도 사용할 거예요. 엔비디아에게 산, 미국에서 요즘 새롭게 발생하는 금융기법이 엔비디아에게 산 이 후퍼칩이라든지 블랙엘 칩을 다시 담보받아서 담보대출을 받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담보대출하는 거죠. 이런 가능성들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B2C 시장에서의 매출이 성장률이 좋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B2C 시장에서 매출의 성장률. 이제 앞으로 폭발적으로 그럼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제 10월 15일 날 오픈 AI 내부 계획들을 밝혀내면서 5년 동안 앞으로 10년 아니지만 5년 동안 어떻게 돈 벌지에 대한 계획이 나왔어요. 우선은 B2B 시장도 오픈 AI는 키워가려고 해서 기업용이나 정부용으로도 뭐 지금도 엔터프라이즈가 있습니다만 이 상품을 좀 다양화해서 계속해서 매출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심지어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AWS가 여러분 왜 생겼습니까?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 아마존이 이커머스 하면서 보통 때는 서버가 10대가 있어서 3대밖에 안 돌리는데 10대를 왜 두냐면 크리스마스 때 다운 안 당하려고. 너무 동접이 많으니까. 그래서 10대를 뒀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놀리면 뭐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보통 때는 3대밖에 안 돌리니까. 그리고 이걸 10대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소프트웨어화해서 팔자. 그것이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의 탄생이고 AWS가 탄생한 거죠.
AWS가 지금은 아마존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번에 밝혀진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밝혀진 것은 오픈 AI가 자신들의 그 AI 서비스를 챗GPT를 운영하는 노하우, 이 운영 노하우를 데이터 센터를 지금 설비 투자를 1조 달러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잖아요. 1조 달러의 설비 투자를 운영하는 이 노하우를 상품화해서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B2C 계약입니다. 이커머스. 지금 월마트가 결합하기로 했죠. 월마트를 챗GPT 내에서 이제 월마트의 물건을 사는 거예요. 월마트는 여러분 온라인 서비스 요즘 되게 성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오프라인도 성장을 하지만 그러면 이때마다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수수료, 이커머스의 수수료 엄청나게 클 거라고 또 광고 플랫폼도 만들고 있어요. 어디서요? 지금 소라가 앱이라는 것 지금 미국에서 다운로드 1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한국에는 아직까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유료 이용자에게서는. 그런데 하여튼 소라 앱에서 이런 거 영상으로 계속 보다 보면 저는 이거 성공할 거라 보거든요. 중간에 광고 읽기 되게 편하잖아요. 광고 집어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서 오픈 AI는 매출을 증가시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버블 경계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AI 시장 과열되고 있다고 보실까요? 과열이죠. 과열 자체가 그리고 버블이에요. 과열과 버블은 저는 역사적으로 자주 있었다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디 이코노미스트가 밝힌 거에 따르면 1800년부터 2020년까지 50회가 넘는 기술 버블이 있었고 그 중에 버블 터진 건 3번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버블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반드시 터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메타버스 버블도 잠깐 있었잖아요. 큰 버블 아니었지만. 근데 메타버스 소리 없이 사라졌지만 또 다시 또 탄생할 수는 있지만 버블이 사라졌다고 해서 또 완전히 영원히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가 위축되고 흔들렸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메타버스 하신다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든 기업들도 막 투자하고 서울시도 투자하고 아무도 안 가고 그 메타버스 공간에 정부마다 부처마다 다 메타버스요 이러면서 다 달려갔잖아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 타격이 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크고 작은 버블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트업들 지금 AI 기업 아니면 투자를 못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AI 스타트업을 만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버블이 터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버블이 터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 오픈 AI가 망하는 거예요. 구글 제미나이가 망하는 겁니다. 이런 버블 터지겠죠. 근데 망하지 않겠죠. 그럼 봐야죠. 또 이제 시간을 갖고 네네네.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1년만 더 기다렸으면 망하지 않았을 건데 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지켜봐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망한다면 그냥 제가 보기엔 버블 터진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AI 기술로 실질 수익을 내고 있는 미국 기업이 어디 있고 그들이 가진 공통점 뭐라고 보면 될까요? 저는 지금 사실 그 ARR이라고 하죠. Annually Recurring Revenue.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를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정수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ARR을 따지는데요. 지금 오픈 AI의 ARR은 지금 1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달러씩 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매출을 내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엔스로픽도 사실은 매출을 많이 내요. 근데 엔스로픽은 이제 B2C 나가기가 어렵죠. 무료 사용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스로픽의 클로드 쓰면 대부분 유료 사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제미나이도 지금 유료로 해서 계속 돈을 벌고 있고요. 그래서 돈 버는 기업들 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AI 컴파니언 시장, 즉 AI 프렌드 시장에서는 돈 버는 기업도 한국도 지금 챗GPT보다 트래픽이 많은 데가 어딜까요? 제타 들어보셨어요? 네. 주변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제타 서비스 같은 거 유료로 돈 내거든요. 남사친이 남친으로 변하고 여사친이 여친으로 변한다는데 지브루사가 없겠어요. 짱이죠. 네, 그래서 지브루사 높고 캐릭터 서비스들 요즘 잘 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는 미국에서는 Here After라는 서비스, 즉 죽은 사람의 죽기 전에 있었던 또는 죽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살려서 그 사람을 복원시킨다든지 이런 서비스도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비스는 확장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또 AI로 인해서 대규모 실업 과 이제 해고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데 AI가 만들어낼 대량 실업이 소비 시장과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직까지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미국에서 엠피리컬하게 지금 이 실증적으로 입증된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그것이 이제 8월달에 나왔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죠. 세계 영역. 개발자 영역,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비스 영역, 마케팅 영역에서 21세에서 25세의 젊은이들의 취업이 두 자릿수 이하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즉 시니어들에 대한 취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이런 시니어들도 계속 잡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직장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젊은이들의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즉 해고를 하는 게 아니라 추가 고용을 안 해버리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신입사원을 안 뽑는 거죠. 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이런 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되죠. 저는 뭐 청년고용 할당제라든지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이들도 그러니까 나중에 시니어가 필요한데 AI와 같이 일할 시니어가 나중에 필요하기 위해서는 지금 주니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시니어가요. 그래서 전 주니어에 대한 뭐 의무 할당제 이런 것도 사회적인 대안은 나올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비 시장이 왜냐하면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소비 시장이 위축되면 결국 공급 시장도 위축되면서 전체 경제가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경제적으로는 재앙이죠. 소비가 축소된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서 대량 실업은 대단히 위험한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AI가 대량 실업을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아직 않고 있어요. AI를 도구를 쓰면서 그러니까 즉 AI가 트랙터가 될 건지 엑셀이 될 건지 단순 비교하면 트랙터가 되면은 이 소나 말의 역할들을 트랙터가 농기구에서 대신했잖아요. 엑셀 되면서 재무 쪽 일하는 사람이 줄었나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AI를 쓰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훨씬 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에 대해서 일자리 축소 효과가 있고요. 기술은 마진율을 증대시키면서 고용 확대의 효과도 있습니다. 기술은 항상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밸런싱이 어떻게 되느냐. 즉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일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힘이 더 셌던 거고 엑셀은 마진율을 증가시키면서 그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내면서 기업의 마진율을 높여내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이 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을 추가 고용하려고 하는 추가 고용 이펙트가 더 컸기 때문에 엑셀도 주판하는 사람들은 대체했겠죠. 주판 뭔지도 잘 모르시죠. 뭐 이렇게 나무로 뭘 하는 뭐 하여튼 또는 뭐 전자계산기를만 쓰시는 분들을 대체했겠지만 이러한 항상 기술은 두 가지 힘이 충돌한다. AI는 이 두 가지 힘이 충돌하는 것이 지금 현재 마케팅 쪽이나 개발일이라든지 또는 커스터머 서비스 쪽에서는 분명하게 젊은 사람들의 신입사원들의 고용 효과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량 해고의 어떤 가능성들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것이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는 기술의 진화를 보면서 저희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구글과 아마존의 사업 구조도 좀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구글은 위험한데 저는 혁신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요. 처음엔 제가 구글을 되게 부정적으로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구글의 검색 시장을 오픈AI가 갉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글의 지금 90% 넘는 그리고 이것이 20년 넘게 지속되었던 세계 시장에 대한 광고한 지배력이 붕괴되고 있다. 검색 광고가 구글 전체 매출의 55%입니다. 검색 광고가 여러분 챗GPT에서 결과 나올 때 거의 광고 나오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네. 답변에서 광고가 나오면 답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특히 보이스로 물었는데 잠깐 광고 듣고 오시겠습니다. 뭐 라디오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구글이 되게 어려웠는데 구글이 지금 AI 모드라고 해서 여러분도 쓰고 계실 텐데요. 한국에도 9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죠. 구글 결과 나오면 옆에 왼쪽 위에 AI 모드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챗GPT랑 똑같이 UI, UX가 나오고 여기에는 광고 들어갈 공간이 매우 적습니다. 구글은 물론 몇 가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수용성이 되게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클릭률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AI 모드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흔히 말하는 카니발리제이션 이펙트, 자기 잠식 효과, 자기의 광고 매출을 줄여서라도 경쟁을 한번 세게 하겠다라는 의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코닥하고는 다른 케이스라고 봐요. 필름 만들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만들어 놓고는 이거 팔리면 우리 필름 안 팔리겠는데 야 이거 죽여버려. 네? 결국은 경쟁자가 다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결정을 했다는 부분에서 혁신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마존 지금 평가받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오픈AI가 9월 달에 발표했던 인스턴트 체크아웃, 즉 즉시 결제, 즉 GPT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서 타격을 받는데 어딜까요? 1위 사업자죠. 자, 지금 오픈AI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디를 공격하고 있냐면 아마존하고 한국으로 치면 쿠팡하고 네이버 스토어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위 사업자는 바로 들어가요. 월마트 바로 들어가잖아요. 타겟 들어가고. 2, 3위 업체는 어차피 1위 업체가 지금 다 먹고 있는데 우리는 손해볼 거 없어. 파트너 맺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G마켓, SSG, 뭐 11번가, 롯데온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우리에게도 회생의 기회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챗GPT 바로 노크를 할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떠한 재편이 일어난다는 부분에서 1위 사업자에게 오픈 AI는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존이 자체 LLM이 있어요.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 AI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 소식이 전혀 없어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AI 투자는 하고 있는데 AI로 돈만 벌려고 하고, 즉 AWS로 서버 팔아가지고 임대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자체 AI 기술은 언제쯤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근데 또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자율주행도 하고 있고, 뭐 알렉사도 보이스 어시스턴트 부분도 개발하고 있고, 뭘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아마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의 실적 다 어떻게 좋을 거예요. 다 저는 좋을 여기서의 거예요. 네. 우려되는 것은 네. 중장기적인 우려지 단기 우려는 아니거든요. 구글 같은 경우도 AI 이용해서 광고 효율성들을 높여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검색 광고 시장이 붕괴된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빠지고 있는 거죠. 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을 광고 효율성을 높여가지고 다시 매출상으로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분기별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위험하지 않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AWS가 지금 성장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매출 성장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어닝이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주가가 폭락할 거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중장기적인 전망에서 구글과 아마존의 어떤 위협들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근데 이 위협을 구글은 극복하려고 하고 열심히 지금 팔 벗고 나서서 극복하려고 했는데 극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존은 지금은 막 끼역끼역 하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 다 하고 있었지, 서프라이즈 하면서 쫙쫙 내놓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려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살아남는 AI 기업들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고 약간 눈여겨보면 좋을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PC 시대에서 모바일로 가면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분명히 존재했잖아요. 그걸 적응 못했던 기업들이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다음 뭐 이런데 적응 못했잖아요. 열심히 하긴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때 카카오톡 경쟁 서비스도 있었잖아요. 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 모바일 서비스인데 제대로 못했죠. 모바일로 가면서 아마존은 성장을 했죠.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오면서 이 모바일로 가는 것은 앱들이 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이 함께 성장을 했거든요. 모바일과 함께. 그래서 AWS 1위 사업자의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모바일의 어떤 패러다임을 아마존이 제시하면서 아마존 성장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구글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엔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을 내놓으면서 모바일 시장의 주도권들을 가져갔던 거고요. 그래서 모바일 시장의 패러다임 잘했고, 힘들어했던 메타도 인스타그램을 인수하면서 왓츠앱을 인수하면서, 인스타그램하고 왓츠앱은 전형적인 모바일 네이티브한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처음에 데스크탑에서 시작했던 서비스지만 함께 이 DNA를 받으면서 모바일로 잘 전환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단히 이 전환에서 우리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전환했던 것처럼 AI 경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전환 못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아무 문제 없지만 다들 2, 3년 정도 뒤면은 다 그리로 전환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AI가 없는, 즉 자동차로 치면 EV만 만들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안 하고 있는, 능력이 없는 이런 기업들이 도태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럴 가능성들은 패러다임 시프트의 전환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못하니까 오픈 AI랑 파트너한 거잖아요. 근데 그 파트너십 계약을 저희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10년짜리 계약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럼 그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오픈 AI가 벌써 2천만 명이에요. 한국의 위클리 액티브 유저가, 주간 활성화 유저가. 근데 카카오톡이랑 같이 하면 4천만 금방 되겠죠. 그러면 브랜드명 알려져서 오픈 AI가 어느 날 저기 얘기할 수 있겠죠. 2년 계약했는데, 예를 들면 3년 계약했는데 우리 방 뺄게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뭐 근데 준비해 놓을 수 있죠. 방 뺄 줄 알고 준비해 놨지라고 해서 AI를 짜잔 카카오가 선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클로바엑스 열심히 잘 돼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은데, 클로바엑스 하다가 막 벽에 부닥쳐가지고 우리 더 이상 업그레이드 못 하겠는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네이버 시장도 주춤할 수 있는 거고요. 쿠팡도 지금 AI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계 부닥칠 수도 있고, 짜잔 너무 잘했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길지 질지에 대한, 누가 위너가 될지 누가 루저가 될지에 대해서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오늘 박사님과 함께 이제 테슬라 그리고 AI, 중국 전기차까지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기른 것 같아요. 저희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지금 AI 시장 말씀드리면서도 여러분 공부할 게 되게 많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트도 보시고 기업의 어떤 단기적인 이런 것들도 다 보셔야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어 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것은 자율주행이라든지 테슬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함께 공부하면서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